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8년 차인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사연을 쓰기에 앞서 여러분께 저는 질문 두 가지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동서 그리고 시누이가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사이가 좋은 편이실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누이 그리고 동서와 사이가 그닥 좋지 않거든요. 이상하게도 그 둘은 쿡짝이 참 잘 맞던데 저는 처음부터 약간 소외되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저와는 영 안 맞는 두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는 처음부터 잡음과 마찰이 많았고 그동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점점 갈수록 시누이 그리고 동서와의 갈등이 점점 심해져서 저는 이제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먼저 저희 가족 관계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이해하시기에 편하실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이남 일녀 중 첫째입니다. 저희는 아들이 둘이고요. 남동생은 결혼해서 딸 둘이 있습니다. 여동생도 일찍이 결혼을 했고요. 동서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볼게요. 제가 처음 동서가 좀 이상하고 저랑 정말 안 맞는다는 걸 느꼈던 건 제 결혼식 때였습니다. 그때는 동서가 시동생이랑 결혼을 하기 전이었거든요. 결혼을 하기도 전부터 동서가 제게 저질렀던 만행들은 정말 어이가 없고 소름이 끼칩니다. 저는 5월에 결혼식을 했어요. 왜 5월에 신부란 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은 계절에 결혼하는 게 오랜 꿈이었거든요. 정말 날이 찢어지게 밝고 화창한 날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야외 결혼식을 하는 것. 상상만으로도 너무 달콤하고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남편에게도 그 이야기를 종종 했었고, 긴 연애 끝에 준비한 결혼식이라 마음먹은 대로 저희는 5월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워낙 금액이 비싼 탓에 야외 결혼식은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동서가 참 결혼식을 하기 전부터 아주 별스럽게 잡음을 내는 거예요. 남편이 시댁 집안의 첫째고 개혼이었거든요. 그러니 남편 결혼식 날짜를 동생들과 상의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양가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며 결혼식 날짜를 잡았고 가족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그걸 전해들은 동서가 딴지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길로 시댁을 찾아와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5월에 오빠랑 시 올리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형님 결혼식을 5월에 잡으셨다니요. 5월에 하면 어떻고 6월에 하면 또 어떠니? 뭐 집안의 첫째가 결혼을 먼저 하는 게 순서인데 이번에는 너희가 좀 양보하고 기다려주면 안 되겠니? 저는 꼭 5월에 야외 결혼식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듣자 하니까 형님네는 돈 없어서 야외 결혼식도 못한다던데 그럴 거면 굳이 5월에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먼저 하고 형님네가 날 좋은 가을 그러니까 10월쯤에 하시면 안 될까요? 어디 제주도에서는 순서 바뀌어서 결혼하면 동생이 형 결혼식에 참석도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 입장 퇴장하는 걸 보면 부정이 탄다나. 그런 말들이 미신 같아도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래도 아무래도 일가 친척들 보기에도 좀 그래. 전 그렇게 5월에 결혼식 하고 싶으면 아예 내년 5월에 하는 것도 생각해 보렴. 결혼식 전부터 형님 편만 드시고 정말 너무하세요. 이렇게 결혼식 전부터 회방을 놓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좀 심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손 아랫사람이고 이미 날은 정해졌고 어머님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처럼 떼쓰는 것도 아니고 대드는 것이 저는 처음부터 동서가 참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시아버님이 정말 대쪽 같은 분이시고 집안의 서열을 중시하는 분이시라 더 이상 저에게 동서에 징징대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게 단도리를 참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별탈 없이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결혼식 날이 밝아오고 아침부터 정말 분주하더라고요.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받고 하객들도 정말 많이 와서 정신없이 신부 대기실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 하객들이 웅성웅성 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절친한 친구 한 명이 신부 대기실로 뛰어와 밖의 상황을 알려주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얘, 니네 시동생 뭐야? 아니, 방금 왔는데 나는 다른 홀에서 결혼하는 커플인 줄 알았어. 신랑 신부나 입을 법한 한복 입고 헤어랑 메이크업도 받고 온 거 있지? 지금 혼주처럼 앞에서 하객들 맞이하고 인사까지 하고 있어.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엄연히 결혼식의 주인공은 저와 신랑인데 요새 말로 시선 강탈이라고 할까요? 그걸 시동생과 동서가 하고 있다니.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기실 밖으로 나섰어요. 웨딩 플래너가 만류했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님 지금 움직이시면 안 돼요. 화장실도 어지간하면 참으셔야 되는데. 잠깐만 밖에 좀 보고 올게요. 급한 일이라서 그래요. 그렇게 로비로 나가보니 친구의 말대로 동서와 시동생이 와 있었는데 그 차림새가 참 글쎄. 아직 식도 안 올린 사람들이 정말로 신랑 신부처럼 화려한 한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연지 곤지만 찍으면 그 자리에서 전통 혼례를 올려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요. 동서는 그렇다 쳐도 시동생까지 무슨 연예인들이나 할 법한 진한 화장을 하고 마치 자기들이 주인공인 결혼식인 것처럼 시댁 친척 식구들이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꼴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마치 남의 결혼식을 망치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았어요. 왜 가끔 그런 말 들은 적 있거든요. 남의 결혼식에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가서 신부인 양 맨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나 남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자기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하는 무개념들이요. 말로만 들었지 그게 제 결혼식에서 실제로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것도 남도 아닌 제 남편의 친동생이 그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하지만 처음 보는 시댁 집안 식구들 앞에서 동생과 시동생에게 크게 화를 낼 수도 없고 마침 웨딩 플래너도 쫓아나와 어서 들어가서 이제 신부 입장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 어깨를 막 돌려세우는 바람에 뭐라고 따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제 결혼식 사진만 봐도 그날의 생각이 나 열불이 납니다. 결혼식 사진도 어찌나 앞줄에서 서서 찍었는지 딱 사진을 펼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주인공인 저와 남편이 아니라 어디 무당같이 입고 온 시동생과 동서라니까요. 그러고 보면 저는 참 이상하게도 학창시절이나 직장생활 할 때도 여자 선후배들과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는데요. 특히 동서 같은 스타일과 정말 안 맞는 편이에요. 왜 있잖아요. 여자들끼리 모이면 좀 은근히 견제하고 편먹어서 따돌리고 하는 거요. 그 주동자들을 가만히 보면 주인공 병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혼자만 제일 이뻐야 하고 제일 잘나야 하는 애들. 왠지 모르게 저는 그런 여자애들이 일으키는 갈등에 휘말려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제가 좀 체구도 작고 순하게 생긴 편이거든요. 처음에는 착한 인상에 우습게 보고 절 만만하게 대하려고 하거나 좀 무시하는 여자애들이 참 많았어요. 중학교 다닐 때 그런 저를 학창시절 내내 저를 괴롭히던 동창생 한 명이 있었는데요. 한날은 남자애들끼리 모여서 누가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쁘다 하는 인기투표 같은 걸 한 모양이었어요. 저를 따돌리던 그 동창생, 제법 저희 반에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리더십도 있고 본인도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친구들을 확 휘어잡는 스타일이었죠. 그러니 걔는 자기가 본인이 인기투표에서 1위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은근히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뚱딴지같이 제가 남자애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가 많다는 결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남자애들은 좀 청순하고 얌전한 스타일인 저를 제일 좋아했다나요. 아무튼 그런 소식을 듣고 애가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제가 눈에 가시인 것처럼 저를 표시 안 나게 괴롭히기 시작했죠. 유치하게 제가 단짝친구랑 손잡고 매점이라도 가려고 하면 쏜살같이 달려와 그 친구만 쏙 데려가고요.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하거나 하면 교묘하게 저만 공격하고 남들이 다 있는 데서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복도로 지나가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막 웃고 그런 나쁜 장난들을 치고요. 그렇게 학창시절 내내 저를 괴롭히는데 쓸데없는 힘을 빼던 그 친구가 딱 생각나는 게 바로 동서가 하는 짓들이었어요. 그날도
저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5월의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다는 안갚음인지 아니면 어디서라도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때문인지 동서가 그런 일들을 벌인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동서와 시작부터 좋지 않다 보니 저는 정말이지 동서와 마주치는 일이 달갑지 않았어요. 특히 명절 때는요. 저는 시댁 가기 며칠 전부터 두통과 수화 불량이 왔어요. 이런저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동서 때문이었죠. 저희가 결혼을 하고 결국 그해 가을 동서와 시동생도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찌나 둘이 사랑꾼들인지 내년 5월까지는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다나요. 그렇게 동서네가 결혼한 지 한 달쯤 되고 추석 연휴가 되었어요. 그래도 동서네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추석이니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동서네 친정 갈 때 들고 갈 선물까지 마련해서 시댁에 갔는데요. 글쎄, 동서네가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이번에는 추석 선물을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 이번에 동서도 들어오고 나서 새로 맞는 명절이니까 조금 풍성하게 준비해봤어요. 어머님, 근데 동서는 아직 안 온 거예요? 응? 얘기 못 들었어? 걔네 해외여행 가서 이번 추석에는 못 온다고 했어. 어머, 그래요? 신혼여행도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피곤하지도 않나. 역시 젊음이 좋긴 좋네요, 어머님. 그러니까요. 신혼여행도 어디 외국으로 일주일 넘게 다녀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것도 첫 명절에 해외여행을 핑계로 시댁에 오지 않는다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어머님도 내심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 너스레를 떨며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아니, 해외로 나가는 거면 비행기표도 미리 다 끊어놨을 테고 다 계획이 있었을 텐데 양해라던가 안부도 없이 시부모님께만 전달하면 끝인가요? 마침 추석이 지나고 명절 때 못 보고 했으니 다 같이 식사나 하자는 아버님의 부름에 간 자리에서 동서를 만나 제가 한 소리 했죠. 동서, 여행은 잘 다녀왔어? 재밌었어? 네, 형님, 말도 마세요. 거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이제는 명절이라고 조상님 모시는 그런 것도 없나 봐요.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와서 어찌나 바글바글 하던지요. 기분도 못 내고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 때는 어지간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시간 보내는 게 좋지. 뭐 동선의 일정을 내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미리 연락 한번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게다가 신혼여행도 다녀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해외여행이라니 좀 무리한 거 아니야? 어머 형님, 이번 여행은 저희 친정부모님께서 특별히 경비 보태주셔서 다녀온 거예요. 혹시 지금 저희 돈 쓰는 거에 참견하시는 거예요? 아님, 뭐 저희들끼리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좀 나쁘려고 하네요.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는 아닌데. 그리고 여행 경비 그런 걸 많이 쓴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라 더 말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말문이 막혔는데 그게 왜인 줄 아세요? 글쎄 저에게 도끼 눈을 뜨고 기분 나쁘다고 말하던 동서가 벼랑 건 갑자기 훌쩍훌쩍 눈물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아무리 그러셔도 그렇게 말씀 심하게 하시면 네, 형님. 아무튼 알겠어요. 그렇게 서운하고 기분이 나쁘신 줄 몰랐어요. 제가 여행 갈 생각에 들뜨기만 해서 이것저것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보니까 마침 뭘 찾으신다고 아버님이 부엌에 들어오셨는데 그걸 보고선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니 졸지에 저만 갓 시집온 동서 잡는 나쁘고 드센 형님이 되어버린 것 있죠. 잘 지내자는 의도로 실수한 것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역공격을 당해버린 거죠. 무슨 일이냐? 왜 얘는 시집을 오자마자 눈물바람이야? 형님이 저 추석 때 못 온 걸 가지고 엄청 뭐라고 하시네요, 아버님. 제가 사과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그래. 다음부터는 명절 때는 가족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시간 보내는 것이 좋겠구나. 해외여행은 너네 시간 날 때 다녀와도 충분하지. 그리고 큰며느리 너도 너무 가시집 온 세대 기강 잡는다고 너무 무섭게 드자비하고 그러지 마라. 집안에 웃음이 넘쳐야지 명절 아침부터 눈물바람 나면 쓰나.
그런 식으로 첫 명절을 시작하더니 동서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명절이든 무슨 일이든 모이면 설거지만 하고 방에 쏙 들어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동서도 나와서 이것 좀 같이 하자. 뭘 좀 같이 하려고 하면 방에 들어가 있고 그러네. 형님, 오면서 멀미를 했더니 좀 속이 안 좋아서 잠깐 누워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요. 밥상 차려놓으면 속도 안 좋다는 사람이 밥은 기가 막히게 또 잘 먹어요. 그러고는 설거지 조금 하는 시늉 하다가 또 방에 쏙 들어가 버리고. 저희 시부모님이요. 처음에는 혼내는 시늉도 하고 제 편도 들어주시고 그러시더니 동서네가 은근히 잘 산다고 들었거든요. 시동생이 일하는 회사도 동서네랑 무슨 연관이 있고 그렇다고요. 듣기로 시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회사에서 큰 승진을 했는데 그게 동서 덕이라고 들었어요. 회사에서 몇 년을 정성 쏟던 큰 거래를 시동생이 성사시켰고 그 인맥을 주선해준 게 동서네 친정이라던가. 그래서인지 시댁에서는 크게 동서를 나무라는 일은 없었어요. 네가 윗사람이니까 이해 좀 해다오. 내가 봐도 얄미운 구석이 없지 않아 있어. 그치만 애가 워낙 곱게 자랐고 또 막내로 큰 터라 어리광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형님 하면서 엄살 부리는 꼴이 제법 귀엽기도 하지 않아? 마음씨 넓은 네가 이해 좀 해줘.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도 뭐라고 할 성격까지는 안 되고 해서 그냥 지켜보는 정도였죠. 그러다가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만삭이 되니 차 타기도 힘들고 해서 시댁에 통 가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대신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사시는 쪽에 오시면 식사도 하고 그렇게 지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서네랑 마주칠 일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갑자기 동서가 전화를 하길래 솔직히 받기 싫어서 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아직 저희 시누이 이야기를 안 했죠. 저희 시누이는 동서와는 또 다르게 저와는 정말 상극인 사람인데요. 직장 다니다 보면, 아니, 그냥 종종 모임에 있어서도 꼭 누굴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이 한 명씩 있잖아요. 배운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은근히 사람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이요. 시누이는 학교에서 선생님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은근히 남을 깔보고 가르치려는 성향이 있었어요. 생김새도 옛날로 치면 기숙사 사감 선생님들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깐깐하게도 그와 비슷했고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도 원래부터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니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요. 한다는 말이 참 처음부터 시비 쪼더라고요. 언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요? 서운해요. 저번에도 제가 먼저 전화했었는데 요새 둘째 오빠네가 전화해도 안 받는다면서요? 안 그래도 전화한 거 보고 다시 해야지 하다가 요즘 바빠서 잊어버렸네요. 잘 지내죠? 그냥 받기 싫으면 받기 싫어서 안 받았다고 하면 될걸. 여하튼 언니는 맨날 뭐 말만 하면 다 핑계야. 어머, 갑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보다 못해서 제가 전화했어요. 아니, 아무리 만삭이라고 하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친구들 보니까 만삭이어도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던데. 지금 날도 덥고 얼마나 힘든지 알긴 알겠는데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우리 집안은 형제 자매들끼리 교류가 없어도 너무 없다고 걱정하시는 건 알긴 알아요? 저도 나름 언니 신경 쓴다고 생일 때나 그런 때 케이크 쿠폰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언니는 전화해도 안 받고 집안의 첫째로서 뭐 둘째 오빠네나 우리를 챙겨놓은 것도 없고 참 속 편하게 사셔. 언니가 큰 며느리로서 도리도 안 하고 그렇게 다 내팽개치는 바람에 둘째 오빠네가 지금 많이 힘든가 봐요. 그 얘기 듣고 내가 전화한 거예요.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와다다 가르치듯이 퍼붓는데 순간 당황해서 한마디도 반격을 못하고 네, 제가 요즘 소홀했나 봐요. 앞으로는 아가씨 말씀처럼 교류 자주 하도록 노력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끊어버린 거 있죠. 근데 끊고 나서도 어안이 벙벙. 다짜고짜 왜 이런 전화를 했나 했더니 며칠 전에 아버님 생신이셨거든요. 동서가 전화를 했던 것도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야 제가 뼈 빠지게 상 다 차려놓고 하면 와서 생일상이나 얻어먹고 하던 것을 자기가 차리려니 그게 그렇게 억울했나 봐요. 그래도 이왕 한 거 생색 좀 내려고 했더니 제가 전화도 안 받아서 그게 약이 오르고요. 자기가 주인공이고 왕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귀한 손으로 음식 장만하고 푸대접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게다가 고작 딱 한 번, 제가 임신하고 명절 때 못 내려가니까 딱 한 번, 저 없이 어머님이랑 단둘이 제사 음식 준비를 했는데요. 그것도 신우이랑 동서 둘이 아주 불만이 가득한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처음 시집 갔을 때 제사 음식하느라 이것저것 분주한데 그때 결혼 전이었던 신우이는 그냥 앉아서 TV 보고 낮잠 자고 자기네 집안 제사인데도 하도 손님처럼 하고 있길래 제가 한 소리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가씨, 그렇게 쉬고만 있지 말고 여기 와서 음식 좀 같이 하면 안 돼요? 부엌에 사람도 많구만. 저까지 보태야 돼요? 저 요즘 공부하느라 피곤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딸 편을 막 드시더라고요. 쟤 어제 늦게까지 공부하고 와서 피곤해. 그냥 하던 대로 우리끼리 하면 되지. 큰일도 아니구만. 근데 그게 신우이랑 동서가 워낙 쿵짝이 잘 맞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시댁에 가면 주방부터 들어가는 반면 동서는 시댁에 가면 신우이 방에 들어가서 수다 좀 떨고 낮잠부터 좀 자고 이렇게 공주행세를 하며 지냈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맏며느리가 하던 일들을 도맡아 하니 입이 아주 대빨 나와 신우이를 뒤에서 조종해서 저를 따지는 전화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이간질과 자기 편하자고 남 일 시키기에 능한 동서는 해가 지날수록 더 얄미워지더라고요. 신우이나 동서나 안 그래도 얄미운 사람들은 애를 놓고도 더 얄미워지더라고요. 신우이와 동서가 미우니까 괜히 죄 없는 그 집 애들까지도 미워지는 거 있죠. 둘 다 제가 만삭일 때나 애를 키울 때에는 어떻게든 제가 편한 꼴을 못 보더니 글쎄 자기가 애를 가졌을 땐 저희 애들더러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들아, 이제 작은 엄마가 예쁜 동생 낳을 거야. 동생 태어나면 잘 봐줘야 돼? 그럼 너희가 동생들 예뻐하고 잘 이끌어줘야 집안 분위기가 사는 거야. 늘 동생들한테 양보하고 절대 싸우면 안 돼. 알았지? 아니, 저희 애들이 보모도 아니고 자기 애들을 왜 돌봐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면 형 대접을 받으면 받았지 왜 형이라고 동생들한테 무조건 양보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나요? 아무튼 애 낳기 전부터 하는 짓이 꼴보기가 싫었어요. 그 둘이 실제로 애 낳고 행동 보니까 더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댁 식구들과 시누이 그리고 동서네와 외식을 하면 어쩌는지 아세요? 글쎄 반찬이 부족하건 술이 부족하건 그 둘은 엉덩이를 드는 법이 없고요. 동선의 애나 시누이 애들이 어릴 때 제 딴에는 밥이라도 편히 먹으라고 칭얼대면 나서서 안고 돌아다니며 봐주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지 고맙다는 말 하나 없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식당 갈 때 아기 먹을 건 좀 따로 챙겨가거나 달래려고 과자나 과일 같은 걸 좀 싸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항상 자기네 애들 먹일 것만 챙겨오고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편의점이나 슈퍼를 가도 본인 애들 챙기기만 바쁘지 저희 애들 사탕 한 알도 사준 적이 없어요. 엄마, 쟤네 아이스크림 먹는데 나도 사주면 안 돼? 어머, 왜 자기네들 거만 샀대? 일로 와, 엄마가 너도 사줄게. 이런 식입니다. 아니 아이스크림 뭐 한 푼 두 푼 한다고 그걸 둘이 자기네 애들 것만 칼같이 나눠서 내고 있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제가 미처 아이스크림 사는 걸 못 봤으면 좀 사줄 수도 있지. 그걸 우리 애 것만 쏙 빼놓고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동서, 그리고 아가씨. 아무리 그래도 인심이 너무 박하네요. 남도 아니고 애들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우리 애만 쏙 빼놓고 사주는 게 맞는 일인가요? 언니야말로 그깟 아이스크림 가지고 치사하게 뭘 그래요? 각자 애들 챙기려니까 정신 쏙 빠져서 그랬지. 뭘 누가 일부러 안 챙긴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맞아요, 형님. 아유, 참 됐어요. 제가 하나 사줄게요. 그럼 됐죠? 이리 와, 아이스크림 하나씩 더 사줄게. 이런 식으로 정말 하나하나 말하자면 얄미운 짓거리들은 끝이 없지만
지나간 일은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생략하고 제가 비교적 최근에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어머님이 다리를 수술하시느라 병원에 좀 길게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시는 날이었어요. 어머님 병원에 계실 때요. 동서나 시누이는 바쁘다는 핑계로 코빼기 한 번도 비춘 적이 없었죠. 늘 병원에 붙어 있진 못했지만 그래도 짬날 때마다 어머님 잘 계신지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간병하는 건 저나 제 남편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큰 불만 없었어요. 큰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시부모님을 저희 부모님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얄미운 동서와 시누이가 시어머니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자 시어머니 댁으로 득달같이 달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병원에 계실 때는 북박이로 붙여놓고 병간호 하랄까봐 들여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 고생거리 다 끝나고 나니 엄마, 어머님 하면서 달려와 우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다리는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엄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이제 다 나은 거지? 어, 그럼 네 언니가 얼마나 극진히 보살펴줬던지 그 덕을 좀 본 것 같구나. 어머님이 제 칭찬을 하시기에 무섭게 동서는 말을 돌리더라고요. 왜 제가 말했잖아요. 그놈의 주인공병. 제가 극진히 병수발해드린 거 칭찬받게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질투가 나서 화제를 바꾸는 모양이 참 유치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어요. 그나저나 형님, 어머님 말씀처럼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좀 쉬시지. 뭘 이렇게 또 바리바리 싸우셨어요. 어머님 회복에 도움될까 해서 사골국 좀 해왔어. 어머님 다리 회복에 도움이 조금 될까 해서 동네 유명한 정육점에 주문까지 해서 직접 밤새 사골국을 끓여서 갔거든요. 곰탕을 끓인다는 게 좀 손이 많이 가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뼈를 깨끗이 씻어서 한 두어 번은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이후로도 정성 들여 끓이고 또 끓이고 온 집안에 냄새 배는 것도 감수하고 그렇게 열심히 끓여왔더니 동서랑 시누이가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머, 형님 건강정보 프로그램도 안 보셨어요? 사골 그런 거 우려 먹어봤자 아무 영양가 없대요. 그냥 미신처럼 뭐 뼈 국물 내서 먹으면 뼈 건강에 좋겠거니 하고 그래서 먹는 건데 실제로 은상과 과학자가 막 실험해본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아무런 도움되는 성분도 없다던데요? 게다가 사골국에 막 소금 쳐서 먹잖아요. 그게 나트륨 덩어리라 건강에 더 안 좋대요. 맞아. 나도 그런 내용 본 적 있어. 그러니까 다 맛으로 먹는 거지 몸보신 위해서 먹을 건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도 언니 고생했네요. 이참에 다 같이 나눠 먹지 뭐. 시누이는 그러면서 호시탐탐 조금이라도 얻어가서 자기네 애들 먹일 궁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웃기지도 않아서. 아니 자기네 말처럼 나트륨 덩어리에 순 영양가도 없는 허연 국물 모타로 얻어가서 애들을 먹인대요. 자기네들도 다 정성 들여서 끓인 국물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직접 할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저를 깎아내리면서도 은근히 준다고 하면 가져가고도 싶은 거겠죠. 동서는 한술 더 떴어요. 그러고 보니 들어오면서 손에 웬 쇼핑백을 주렁주렁 달고 들어오던데 본인이 사온 온갖 것들을 다 꺼내놓으며 어머님께 막 아양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이 영양제 연속극에 나오는 거 보셨죠? 왜 주인공들이 한약 먹듯이 먹고 막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알고 보니까 뼈 건강에 좋은 영양제더라고요. 전화주문으로밖에 못 사는 거고 한 번 살 때 큰 돈 들여서 사야 하는 건데 제가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이렇게 사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엄마, 이건 내가 산 건데 요새 콘드로이친이라는 게 핫하대. 사골 한 사발 먹을 게 이 콘드로이친 하나로도 충분하다나. 광고도 많이 나오잖아. 제약회사에서도 나오는 게 여러 있더라고. 내가 그중에서도 제일 성분 좋고 비싼 걸로 사온 거야. 그래도 아프고 수술까지 하고 나서 퇴원을 했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 늘어놓으며 어머니 걱정을 하니 어찌 좋지 않으시겠어요. 어머님은 그저 입에 귀에 걸리셔서는 그래 그래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뿐이었죠. 내가 다 늙어서 이게 웬 호강이냐. 아무쪼록 참 고맙다. 우리 큰며느리에게도 참 고맙고 둘째 며느리에게도 고맙고
우리 막내딸도 너무 고마워. 고맙다고 손을 꼭 잡고 하시는 말에 진심이 느껴지긴 했지만 기분이 영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 제일 고생하고 신경 쓴 건 저였는데 신우이와 동서는 숟가락만 얹어서 똑같은 공치사를 들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도 늙었나? 왜 이렇게 생색을 내고 싶어 하나? 제 자신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우러나와 한 행동임에도 신우이와 동서보다 큰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 꼴이 동서와 다름이 없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이 조금 한심하게 느껴졌었거든요. 마음을 다잡고 그냥 집에 가려고 일어서 나오려는데 동서와 신우이도 따라 나서더라고요. 형님 가시게요? 저도 이만 가봐야겠어요. 애들 데리러 갈 시간이 돼서요. 어머님, 형님이 가져오신 사골국에 밥 잘 챙겨 드시고 제가 준비한 영양제도 꼭 때맞춰 챙겨 드세요. 아셨죠? 나도 같이 가. 엄마, 나도 가볼게. 그래도 많이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셔. 그렇게 저희 셋은 시어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을 나서자마자 동서가 저 보란듯이 으스대며 차키를 눌러대는데 삐빅거리며 깜빡등이 켜지는 게 웬 벤츠를 새로 산 거예요. 차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고 또 차 욕심은 있지도 않아서 그냥 새 차를 샀겠거니 했지만 워낙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 대충 놀라는 척을 해줬죠. 어머, 동서 차 바꿨어? 멋지다. 근사한데? 이거 제법 비싼 차 아니야? 아, 형님 모르셨구나? 네, 애들 데리고 다니기에 이전 차는 좀 불편해서요. 큰맘 먹고 하나 장만했어요. 아, 집에 태워다 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아가씨랑 같은 방향이니까 아가씨나 태워다 드려. 나 먼저 가볼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떠나려는데 동서가 머뭇거리면서 제 팔을 붙잡는 거예요. 아참, 형님. 가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무슨 말을 하려나 쎄한 기분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이지 정말 기분 나쁜 말들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늘어놓는 것 아니겠어요? 형님, 앞으로 사골국 끓이느니 그런 건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저희도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어머니 위해서 영양제 사갔는데 형님이 무슨 밤을 새서 뼈를 고았느니 하면서 오버하시니까 저희가 얼마나 민망했게요. 다 형편에 맞게 하는 거라지만 그래도 형님도 어머님한테 돈 좀 쓰세요. 아니면 지금처럼 몸으로 때우시는 건 괜찮은데 그러실 거면 저희한테도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시던가요. 그럼 저희가 차라리 돈으로 값을 쳐서 드릴게요. 형님 팔아도 2차 못 사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남는 게 돈이니까 미리 연락만 주세요. 언제든지 값 쳐서 드릴 테니까요. 저는 동서의 조롱하는 듯한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랐습니다. 신우이는 미리 차에 타 있어서 이 말을 못 들은 것 같았지만 똑같은 종족이라고 여겨져서 신우이까지 평생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동서야말로 말이 너무 심하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 동서 손윗 사람이야. 형님이라고. 근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앞으로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든 불효를 하든 동서 마음대로 해. 동서랑 앞으로 상의할 일 절대 없으니까. 뭐? 돈으로 쳐줘? 그 말은 내가 반드시 잊지 않을게. 앞으로 마주치는 일 없게 각자 잘 살자고. 유유상종이라는 말 뜻은 알고 있지? 같은 부리 사람 될까봐 더 말 못 섞겠다. 그럼 조심히 가. 그렇게 쿨한 척 경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밤새 화병이 나서 잠을 한숨도 못 자겠더라고요. 자꾸만 귓가에 동서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특히나 그 말. 형님 팔아도 2차 못 사는 거 알죠? 이 말이요. 동이 트기도 전 저는 어두운 옷을 챙겨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동선의 집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누가 알아볼까봐 일부러 아드로까지 훔쳐입고 갔었다니까요. 그렇게 가서 주차장을 뒤져보니 동서 차가 있더라고요. CCTV가 있나 올려다봤더니 은근히 기둥 뒤에 가려져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않길래 준비해간 라카를 꺼내 동서 차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친년, 쌍년, 죽어라 등등 초등학생이나 할 법한 욕을 그 비싼 벤츠에 마구마구 갈겨주었죠.
동서 휴대전화 번호도 일부러 큼지막하게 하나 써두었어요. 제 연락처는 010-1234-4567입니다. 제 면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연락주세요. 이렇게 친절히 메모도 남겼고요. 순식간에 동서차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얼른 집에 들어와 누웠습니다. 남편은 골아 떨어져서 제가 나갔다 온 줄도 모르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고소하던지 10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간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서가 말한 그대로를 돌려줄 생각만 했어요. 그동안 제가 동서 말처럼 제가 몸으로 떼운 값을 돈으로 친다면 벤츠 한 대 값은 훌쩍 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네가 돈으로 쳐준다고 네 입으로 말했다 싶어서 그렇게 차를 망쳐놓고 온 거예요. 그 차를 타고 다니며 얼마나 으스대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나처럼 안가품하고 싶은 사람은 동서에게 직접 연락을 하게끔 동서 연락처도 친절히 남겨두었고요. 그런데 다음날부터 시댁은 의외의 일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막 경찰들이 오고 실화 탐사대 막 이런 프로그램 하는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오고요. 알고 봤더니 세상에 사람은 참 못되게 살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말이 사실인 게 틀림없더라고요. 사실 동서는 몇 년 전부터 남모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학창시절에 그렇게 힘없고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다녔는데 그중 한 명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동서가 사는 집이며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그렇게 끈질기게 동서를 협박하고 괴롭히고 있었다나요? 시댁에 갔더니 동서가 울면서 피신을 와 있고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여보, 저 정말 무서워요. 그 스토커가 진짜 끈질기게 저를 협박해온 건 몇 달 됐어요. 저는 얼굴이며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동창생인데 자꾸 제가 학교 다닐 때 자기를 괴롭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그동안에는 그나마 문자로 이상한 말들 보내거나 집으로 우편물 보내는 정도가 다였는데 이렇게 차에 막 낙서를 해놓을 줄은 몰랐어요. 아, 동네 창피하고 무섭고 살 수가 없어요. 저 당분간만 애들이랑 애들 아빠랑 여기 있으면 지낼게요. 그래도 되죠, 어머니? 시댁 어른들께서는 무슨 일인가 황당해 하셨지만 당장 협박이라던가 스토커라던가 하는 그런 무서운 말들을 겪자 당연히 본인들이 데리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서의 말을 들으니 짐작이 가는 게 있었어요. 왜, 저도 학교 다닐 때 딱 동서 같은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동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에 와서 동서를 협박하는 사람이 어지간히 억하심정을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닌 걸로 보이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고요. 누가 할 일 없이 몇십 년 동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겠어요. 다 진짜로 본인이 당한 게 있고 또 보통 당한 게 아니니 안갚음을 하려고 하니 이 지경까지 온 것이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동서는 제가 차에 그 짓을 했다고는 추호도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동서가 핸드폰도 다 꺼버리고 살던 데에서 자취를 감춰버리자 그 동서를 괴롭힌다던 동창생이 이번에는 인터넷에 폭로글을 올려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동서와 그렇게 둘이 죽고 못 살고 붙어다니던 신우이가 갑자기 시댁으로 쳐들어와서 동서에게 삿대질을 해가면서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지라고 욕을 막 해대기에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동서가 시댁에 머물러 있기를 한 일주일인가 2주일쯤 되었을까? 신우이가 갑자기 사색이 돼서 집으로 막 뛰어들어오더래요. 사감 선생님처럼 그 단정한 차림의 사람이 막 머리도 산발이고 옷 매무새도 마구 헝클어져서요. 엄마, 둘째 오빠는 어딨어? 어딨냐고! 아니, 얘 대체 벼랑간 이게 무슨 일이니? 너 지금 학교에 있을 시간 아니야? 이 꼴은 이게 다 뭐고? 동서가 낮잠 자다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오자 신우이가 막 달려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누구 인생 망치려고 환장했어?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와 있어? 거기다가 지금 한가롭게 낮에 발 뻗고 잠이 와? 누구는 밖에서 지금 어떤 거를 당하고 왔는데? 어머, 미쳤어요? 이거 놓고 얘기해요. 네?
동서는 순간적으로 아가씨를 확 제압해 버리더라고요. 맞죠, 제 말이? 동서가 학창시절에 괴롭히던 짬이 나와서 저렇게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고요. 신우이도 지지 않고 바락바락 대들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얼마나 무서운 애인 줄 알아? 글쎄, 학교 다닐 때 애들을 그렇게 괴롭혀서 쟤한테 맞아서 어디가 부러진 애도 있고, 피해서 도망치듯이 전학간 애도 있었다고. 쟤 저거 맨날 어디 유학하라고 우스댔지? 그게 유학 간 게 아니고 학교에서 퇴학당할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쟤네 부모님이 도망치듯 해외로 빼돌린 거래. 뭐? 그게 다 사실이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나 방금 학교에서 무슨 일 당하고 왔는지 알아? 쟤한테 엄청나게 괴롭힘 당했다는 애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야. 우리 집 신상까지 다 털어가지고. 특히 신우이란 사람은 학교에 다니는 선생이라는 내 신상까지 올리는 바람에 우리 학교로 민원 전화 계속 쏟아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나 이제 어떡해. 공무원은 이런 평판 남는 게 최악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냔 말이야. 예상했던 바가 딱 맞더라고요. 동서에게 억하심정을 가진 동창생이 더 이상 동서를 공격할 수 있는 창구를 찾지 못하자 급기야 인터넷에까지 글을 올려서 이런 사단을 낸 거였더라고요. 정말 무서웠던 게 어찌나 집요하게 동서에 대해 파고들었는지 동서에 대한 신상에서부터 시동생, 시누이, 시누이의 남편, 그리고 아이들까지 아주 정확하게 정보를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 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동서나 시누이나 어찌나 평소에 행실이 안 좋았었는지 그렇게 신상이 폭로된 글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것들만 읽어봐도 세상에 그런 천하에 몹쓸 것들이 없더라고요. 동서의 아파트에 사는 한 주민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저 여자 진짜 무슨 일 낼 줄 알았는데 기어코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오네요. 저 여자 집 층간소음 얼마나 심한 줄 알아요? 맨날 늦은 시간까지 뭘 하는지 발에 망치를 달았는지 쉴 새 없이 쿵쿵쿵쿵. 애들 뛰는 것도 제지 안 하는 것 같고. 경비실 통해 몇 번 얘기했더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심지어 경비 아저씨가 그 말 전했다고 나이도 지긋한 분을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그 인성. 제가 무슨 일을 내도 단단히 낼지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차에 라카칠 칠해져서 요새 동네에서 통 안 보이대요. 신우이도 양반은 아니었죠. 신우이가 가르친 제자라는 애는 졸업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선생님은 정말 제가 그동안 만났던 선생님 중에 최악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이 기초수급자여서 형편이 어려웠는데요. 학교에서 무상으로 지원받는 일이 있을 때마다 대놓고 애들 앞에서 불러다 세워놓고 어찌나 저를 무시하던지. 선생님, 저 기억나시죠? 선생님은 부잣집 사모님이라고 들었는데 이번 일로 날아가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란 게요. 본인들이 그동안 한 짓으로 이렇게 벌을 받게 된 건데 서로 너 때문이라느니 너 때문에 일이 커졌다느니 이렇게 머리채들을 잡고 싸우는 거예요. 반성하거나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요. 보다 못한 아버님과 어머님이 나섰습니다. 내 듣자 하니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잘못 키웠어. 이 얘기가 다 사실이냐? 둘째야, 네가 먼저 얘기해봐라.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 아버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학창시절에 누구나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학교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 가지고 지금 와서 저런다는 게 상식적으로 정상인 행동이냐고요. 그 동상생인가 뭔가 하는 말 절대로 믿지 마세요. 사기꾼이고 정신병자예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하게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고 또 너나 우리 집에 대해서 너무도 상세하게 알고 있지 않니? 막내 너도 말해봐라. 너도 이게 다 진짜냐? 네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그렇게 대했어? 저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아빠. 어떻게 한 반에 20명, 30명 되는 애들을 제가 공평하게 다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마음이 삐뚤어진 애들은 뭔가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의 입장만 올리면 제가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제가 저지른 적도 없는 동급생 괴롭힘까지 둘째 오빠네 쟤까지 제가 다 뒤집어쓰게 생겼다고요. 어느 정도 기정사실인 부분이 있나 보구나. 더 이상 너희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둘 다 너희 집으로 가거라. 꼴도 보기 싫다. 썩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동선에는 시댁에서 쫓겨나듯이 나가 친정으로 향했지만 그쪽으로도 화살이 날아오는 바람에 지금 어디 지방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면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양살이도 아니고 갑자기 잘 살던 동네를 떠나 지방에 머물러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행여나 동네 사람들이 동서를 알아볼까봐 죄인처럼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가정에 불화가 없을 리가 있겠어요. 시동생은 허구한 날 동서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겠다며 노래를 부르지만 동서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요? 아이들도 모든 사실을 알고 정서가 불안해진 나머지 한 아이는 방에 틀어박혀서 매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한 아이는 빽하면 동서에게 반항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다고 하네요. 다 본인이 하던 짓을 제 자식들에게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셈이죠. 누구보다 남들 눈을 중시하고 명예욕이 있던 시누이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던 제자들에게도 아버님 손에 이끌려 직접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를 했다고 하네요. 연락이 닿지 않는 제자들이나 혹시나 자신에게 피해를 입을 법한 사람들을 향해 장문의 사과문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걸 가지고도 아주 가루가 되게 욕을 먹기도 했어요. 그 사과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왠지 은근히 재수가 없었거든요. 사과를 하는 척하긴 했지만 은근히 남을 가르치면서 제 잘못은 없다는 투로 작성한. 아무튼 그런 게시글을 올렸더니 욕을 또 호되게 얻어먹고 평생 주홍글씨처럼 악덕 교사라는 낙인이 따라다닐 줄 알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잊혀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동서의 차에 저지른 저의 범행은 완전 범죄로 끝났습니다. 아, 한 사람에게 발각이 될 뻔하긴 했지만요.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엄마 이상해. 내 옷에 빨간 게 묻었는데 안 지워진다? 피인 줄 알았는데 피도 아니고. 이거 내가 아끼는 옷인데 어쩌지? 그 라카가 언제 그 옷에 묻었을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저는 화들짝 놀랐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아들에게 다른 새 옷을 3벌이나 사주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옷을 사주니 기분이 좋아 입이 찢어질 뿐이었어요. 와, 엄마 웬일이야? 이렇게 새 옷을 한꺼번에 많이 사주고? 거기다가 여기는 브랜드라 비싸다고 절대 안 사줬었잖아. 엄마가 그럴 일이 좀 있지. 됐다. 기분이다. 신발도 하나 사줄까? 이제 동서네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저는 더 이상 동서네와 볼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시누이는 저에게 종종 연락을 해옵니다. 언니, 제가 그동안 언니한테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언니는 저한테 참 잘 대해주시고 엄마 아빠도 극진히 모셨는데 지금이라도 언니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나는 안 변했는데 상대는 변한 것 같은 이질적인 느낌 아시나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시누이는 변했지만 저는 그래도 시누이와 가까이 지낼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거리를 두고 사는 게 맞다는 생각이에요. 세상 만사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모르니까요. 앞으로 다가오는 명절이나 집안 행사는 시누이가 안 오는 날 따로 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방법을 마련해야 할까요?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한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걸 원하실 텐데 제가 내키는 대로 행동해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고민이 깊어지는 나날입니다. 그래도 단 한 가지 속이 시원하고 후련한 건 세상에 정의는 분명히 존재하고 나쁜 짓을 하고 살면 언젠가는 크게 되돌아온다는 걸 이번 일을 실제로 눈앞에서 지켜보며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복만 받게끔 착하게 살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평소에 착하다, 순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요.
그동안은 칭찬으로 생각하고 지냈는데 결혼하고 살아보니 순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할 땐 강하게 할 말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격을 바꾸기로 결심한 이유는 바로 저희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저희 시어머니의 만행을 혼자서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 시절 얘기부터 해보자면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3남매 중 장녀로 자랐습니다. 제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 혼자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죠. 저희 엄마는 그 당시 엄마 세대들이 흔히 그렇듯이 일찍부터 돈을 벌기 위해 나갔고 중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셨어요. 엄마는 결혼 전부터 공장에 다니며 일을 하셨고 아빠를 만나 결혼한 후에는 저희 3남매를 키우면서도 계속 부업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기억에 어렴풋이 생각나는 건 엄마가 막내 동생을 포대기로 등에 업고 조그만 금속 부품 같은 것을 조립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바가지에 한가득 쌓아놓고 테이프 같은 걸 거기에 붙이곤 했었죠. 엄마가 하는 게 재미있어 보여 옆에서 알짱거렸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다 제가 6살 무렵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던 아빠가 사고로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신 것이었죠. 저는 사실 너무 어릴 때라 아빠가 죽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아빠가 집에 계속 안 와서 울었던 기억만 있네요.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혼자 우리 3남매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장녀인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도와서 막내 동생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싱크대 앞에 의자를 놓고 올라가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막내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 밖에서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어릴 때라 엄마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다리가 아프다며 종아리를 주무르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허리를 두드리며 신음을 내시던 모습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엄마는 불 꺼진 방 안에서 손에 든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읊조리곤 하셨어요. 엄마는 그 이후에도 저희를 키우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셨어요. 아무래도 사무직은 뽑아주는 데가 없다 보니 몸 쓰는 일만 하셨습니다. 공장 생산직은 물론이고 건물 청소, 가사 도우미, 전단지 알바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일을 하시곤 새벽에 우유 배달까지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벌어서 3남매 학교 보내려면 많이 빠듯했겠죠. 그래서 저 어릴 때는 외식도 한번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매일 풀떼기만 먹다가 엄마가 반찬으로 가끔 소세지를 구워줄 때가 제일 행복했었죠. 어릴 때는 다른 친구들처럼 치킨도 햄버거도 안 사주는 엄마가 미웠지만 중학생이 된 이후부터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게 되어 더 이상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동생들이 하나 둘씩 대학에 가고 알바를 하게 되면서부터 엄마도 예전보다는 일을 줄이게 되셨어요. 더 이상 새벽에 우유 배달이나 추운 날 전단지 붙이는 일 같은 건 하지 않게 되셨죠. 어느 날 엄마 얼굴을 자세히 보니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이제 겨우 50살이신데 또래 아줌마들과는 달리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주름이 많이 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할머니 손처럼 쪼글쪼글한 엄마의 손을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중에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손주도 안겨드리고 꼭 호강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결혼할 남자가 생겼습니다. 3년간 만난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 양가의 허락을 받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만났는데 저랑 동갑에 성격이 잘 맞는 남자였어요. 남편과 연애하면서 그쪽 집안에 대해 얘기를 듣기로는 저희 집과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우선 저희 엄마는 불교인 반면에
예비시댁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종교가 다른 게 문제가 될까 걱정했지만 정작 결혼 당사자인 저와 남편은 무교였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졸이신 저희 엄마와는 달리 시부모님은 두 분 다 대학까지 나오셨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 중이시고 시어머니는 가정주부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양친 다 살아계시고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니 경제적인 상황도 저희 집보다 나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시댁과 친정이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견례 장소를 잡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당일 저는 엄마를 모시고 상견례 자리에 나갔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으니 곧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들어오더라고요. 저와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니 시어머니가 눈을 흘깃하고선 예 하고 말더라고요. 자리에 앉고 음식이 나오자 천천히 식사를 하면서 어른들끼리의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시어머니가 말씀을 좀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유, 근데 수진이는 내가 보니까 애비 없는 티가 너무 나대요. 우리 준석이랑 저녁 먹었으면 빨리빨리 집에 보낼 것이지. 기집애가 뭘 한다고 늦게까지 남자애를 붙잡고 있는지. 그런 건 원래 애 아빠가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빠가 없으니 뭔 교육이 됐겠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소심한 제 성격 탓에 그러지도 못했어요. 저희 엄마도 분명 기분 나쁘셨을 텐데 티도 하나 안 내고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예, 사부인. 제가 우리 수진이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사부인께서 잘 가르쳐 주세요.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막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진이 어머니,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건물 청소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이고, 그거에서 돈 몇 푼 받지도 못할 텐데 어떻게 삼남매 키우셨대요? 하긴 대학도 안 나오셨으니 그런 일 말고는 못 하시겠네요. 시어머니의 막말에 너무 화가 나서 남편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밥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리더군요. 저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데도 옆에 있는 시아버지와 남편은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많이 기분 나쁘셨을 우리 엄마는 이번에도 차분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배움이 짧아 고상한 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막일 하면서 열심히 우리 애들 키웠으니 우리 수진이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의 대답에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면 저희 집안을 더 무시할 것 같아서 괜히 시선을 딴 데로 돌리며 꾹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기분 나쁜 상견례가 끝난 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엄마와 함께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결혼 못하겠다고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저렇게 우리 엄마 무시하는 집에는 못 들어간다고요. 하지만 엄마는 그런 저를 달래며 말렸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어른들이 걱정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지금은 사돈 어른이 너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너의 주변 환경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만 네가 시집가서 시부모님한테 잘하면 금방 알아주시지 않겠니? 그러니 괜히 엄마 때문에 김서방이랑 헤어지지 말고 잘해봐라. 저는 정말 시어머니 때문에라도 남편과 헤어질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제가 헤어지면 더 속상해하실 엄마 때문에 그냥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사돈끼리 마주칠 일은 없어서 상견례 때처럼 저희 엄마에게 막말을 하는 일은 없었지만 이제는 저를 들들 볶으시더군요. 무교인 저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강요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부터 평일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는 별 용건도 없이 이번 주 주말에 같이 교회 가자는 말씀만 매일매일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 되면 갈게요. 이번 주는 너무 바쁘네요. 하고 돌려서 거절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낮에 일하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전화를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하십니다. 업무 전화 때문에 휴대폰을 꺼놓을 수도 없고 나중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차단해야 되나 정말 진지하게 고민도 했어요.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갔다 오면 안 돼? 교회 한두 번만 가보고 영 별로면 안 간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지었습니다. 남편은 본인도 교회 안 다니면서 저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는지. 어머님이 지금도 저렇게 성화이신데 제가 교회를 한 번 가고 안 가면 또 얼마나 저를 들들 볶겠어요.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결국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가는 걸 미루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서 주말에 일하는 알바를 구했습니다. 제 성격상 딱 잘라서 안 간다고 그만 얘기하시라고 하기도 좀 그래서 차라리 일하느라 못 가는 거면 어머님도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해서요. 평일에는 회사에, 주말에는 알바까지. 몸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머님 잔소리를 안 들으니 훨씬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알바도 그만두고 주말에 집에서 쉬었지만 계속 일을 다니는 척을 했죠. 그렇게 어머님의 잔소리에서 해방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시댁에 갖다 드리라며 없는 형편에도 한우와 한라봉 한 박스를 준비해서 차에 실어주셨어요. 저는 시댁에 도착하여 가져온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라면서 본인은 선물을 저희 친정에 이미 택배로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엄마 무시하시더니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있는 분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날에는 집에 못 가게 하셔서 꼼짝없이 시댁에 있다가 다음날 친정에 가야 했습니다. 다음날 친정에 도착하자 엄마가 할 말이 있는 듯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엄마가 제 손을 끌고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수진아, 이거 사부인이 보내신 건데 혹시 다른 분 선물하고 헷갈리신 거 아니니? 저는 엄마가 내미는 선물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글쎄 거기에는 예쁘게 포장된 성경책과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팜플렛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저희 엄마 불교 신자인 거 뻔히 아시면서 성경책이라뇨? 저한테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들들 볶으시더니 저희 엄마한테까지 이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혹시 헷갈리신 거 아니냐고, 다른 분 드리는 선물인데 저희 집에 온 것 같다고요. 성경책 보내신 게 정말 맞느냐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너희 집에 보낸 거 맞다.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너희 엄마가 그동안 어렵게 사신 게 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거든. 그러게 진작에 믿음 생활했었으면 될걸.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해라. 네 동생들도 같이 오면 더 좋고.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어른이라 차마 화를 내지도 못했어요. 이럴 때는 제 성격이 너무 갑갑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해 대충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워낙 독실하셔서 주변에 자꾸 교회를 권한다고요.
엄마는 그러니 하시곤 별말 안 하셨어요. 그리고선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가 몇 번 더 저희 엄마에게 문자를 넣어 성경 말씀이나 교회 예배 일정 등을 보내시곤 했지만 엄마는 그때마다 정중하게 감사하다는 답장만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결혼한 지 5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더군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난임이라고 해서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시더니 저보고 주말에 시간 좀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임신 잘 되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나 어쩐다나 하면서요.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으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하니 저보고 돈 봉투 두둑하게 준비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차마 싫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날 알바를 뺄 수가 없어서 못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더군요. 아이, 너 지금 알바가 중요하냐? 네가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니 아이도 안 생기는 거다. 목사님이 어렵게 시간 내주셨는데 어쩜 그럴 수가 있니? 알바고 뭐고 다 때려쳐라. 저는 화를 내시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선 어머님께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휴대폰에 불이 날 만큼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몇십 통 온 건 말씀 안 드려도 짐작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저를 엄청 괴롭히셨어요. 사소한 걸로 꼬투리를 잡고 잔소리하고 막말은 기본이었죠. 그래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아버님이 환갑이 되시는 해였습니다. 요즘에는 환갑은 그냥 넘어간다고들 하지만 저희 시댁에서는 환갑잔치를 꼭 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장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집에서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댁이 평수가 넓긴 해서 사람들 여러 명 초대할 수는 있겠지만 음식을 다 직접 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요새는 음식 사서도 많이 한다고 메인 요리만 직접 하고 나머지 음식들은 맛있게 하는 곳으로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안 된다고 못 박으시더라고요. 어머, 얘는 손님들 먼 길 오셨는데 어떻게 사온 음식을 대접하니? 너랑 나랑 둘이서 하면 금방 하는 것을. 너도 참, 네 시아버지 잔치인데 음식 준비하기가 그렇게 귀찮니? 저는 금방 풀이 죽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드렸어요. 그리고 잔치 전날 시댁에 가서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손님 수에 비해서 음식 가짓수가 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음식 가짓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재료를 조금 더 사올까요? 아니다. 내가 나머지 음식은 다 부탁해놨으니까 내일 아침에 그거 추가하고 메인 음식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일은 너랑 나랑 둘이서는 손이 모자라니 도우미 아줌마 한 명 불렀다. 그렇게 알아라. 어머님은 걱정 말라며 하던 거나 마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음식 잘하는 분이 계신지 나머지 음식을 부탁해 놓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려니 하고 남은 음식을 마저 만든 후 집에 돌아가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메인 음식 준비를 해야 해서 아침 일찍부터 부랴부랴 시댁에 도착했어요. 도착해보니 어머님 말씀대로 잡채에 불고기에 육회 등등 어제는 없던 음식들이 많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푸짐하게 대접할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어머님을 도우러 주방에 갔습니다. 부엌에는 도우미 아줌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도우미 아줌마의 뒷모습이 그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이 저희 엄마와 너무 닮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도우미 아줌마의 어깨를 잡고 제 쪽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머님이 말씀하신 도우미 아줌마가 바로 저희 엄마였던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가 왜 여기 있어요? 아유, 그게 사부인께서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왔지.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입을 벌리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를 번갈아 가며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저를 툭 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얘, 너는 아침 대바람부터 뭔 오바니? 네 엄마 가사 도우미 일도 하셨다며? 그래서 내가 불렀다. 어차피 하시던 일인데 시급 쳐서 주면 되잖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속이 뒤집어져서 엄마 손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말리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남편도 한 번만 참으라며 눈치를 주길래 어쩔 수 없이 속으로만 화를 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머님이 한 말씀이 더 가관이었어요. 아유, 근데 수진이 어머니, 이거 음식 재료값은 그냥 부조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사돈 형편에 부조금 내셔봤자 몇만 원 못 내실 텐데, 설마 사돈끼리 재료값 아까워하시는 건 아니죠? 아유, 네. 사돈어른 잔칫날인데 그 정도는 제가 해야죠. 와, 정말 시어머니의 막말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표정이 안 좋아 보이셨지만 잔칫날이니 참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화를 내지도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가 한참을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런 집구석에 시집와서 엄마한테 저런 막말만 듣게 하고 정말 너무 죄송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게 상견례 때 그 꼬라지 보고 헤어졌어야 하는 건데 엄마한테 미안해서 결혼을 파토내지 않은 게 엄마를 더 상처 주는 꼴이 되었네요. 그날 엄마는 정말 도우미 아줌마처럼 음식 나르고 술 나르고 상을 몇 번씩 치우고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 받는답시고 하나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손님들이 정오부터 오기 시작해서 늦은 오후까지 계속해서 들락날락 하시다 보니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끝냈을 때에는 이미 해가 진 뒤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녁도 먹고 가라는 거 친정엄마랑 밖에서 먹겠다 하고 문을 나섰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봉투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일한 거 일당이라고요. 시급 10,000원씩 쳐서 넣었으니 다른 집보다 후하게 넣은 거라면서요. 저는 봉투를 휙 뺏어서 다시 시어머니한테 돌려드렸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된다고요. 그리고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와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재료값이 얼마나 나왔냐고요. 대충 봐도 갈비찜에 불고기에 엄마가 해온 음식 가짓수만 해도 10가지는 되는 것 같던데 그 많은 재료들을 무슨 돈으로 샀냐고요. 엄마가 대답을 해주지 않고 얼버무리길래 계속 추궁했더니 결국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사돈어른 잔치라고 고기도 한우에 좋은 재료들만 써서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의 30인분 넘게 준비했으니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는 굳이 말 안 해도 대충 짐작 가실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엄마 계좌에 재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옆에서 실실거리고 있길래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걸 겨우 참았네요. 엄마, 다음부터 우리 시어머니가 오늘처럼 일 도와달라고 하면 절대로 도와주지 마. 알겠지? 차라리 내가 가서 도울 테니까 엄마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저는 엄마한테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꼭꼭 당부했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음식이 입맛에 맞았던지 자꾸 저희 엄마 음식을 갖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친척 누구 생일인데 네 엄마가 만든 갈비찜이 맛있더라. 갖다 주게 몇 인분만 좀 해달라고 해라. 라면서요.
저는 엄마가 요새 바쁘기도 하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음식할 상황 되지 않는다고 제 선에서 거절했습니다. 몇 번 거절하면 알아들으실 법도 한데 꾸준히 계속 부탁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직접 문자도 보내시길래 엄마 손잡고 휴대폰 매장에 가서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도 10년 가까이 되었어요. 저는 시험관 수술을 몇 번 시도해보다가 너무 힘들어 그냥 자연의 섭리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를 먹어 이제 30대 후반이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저에게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종종 하셨지만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벌써 결혼 생활 10년 차가 되다 보니 어머님한테 이리저리 둘러대는 기술이 늘어 예전보다 덜 힘들게 거절할 수 있었거든요. 아버님은 손주가 안 생기는 게 불만이신 듯 했지만 특별히 잔소리를 하진 않으셨어요. 사실 아버님도 그리 좋은 분은 아니셨지만 어머님이 워낙에 유별나시니 아버님은 그냥 무난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동생들도 이제 다 결혼을 하고 조카도 생겼습니다. 제 동생 결혼식 날 시부모님이 직접 오시진 않으시더라도 축의금은 보내실 줄 알았는데 청첩장까지 받으셔놓고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도련님 결혼식 때 직접 가서 인사도 하고 축의까지 하고 오셨는데도요. 사람이 참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원래 그런 분이신 줄은 알았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냥 어머님한테는 기본적인 것도 바라지 말아야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건물 청소 일을 계속 하셨어요. 겨울에는 손도 부르트고 너무 추우실 것 같아 걱정되었지만 저희 어릴 때 새벽 우유 배달에 전단지 알바까지 하던 때보다는 훨씬 낫다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무리하지 마시라고 용돈도 더 올려서 드리고 했는데도 굳이 사양하시곤 저희 맛있는 거 사 먹으라며 돌려주곤 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사신 엄마는 나이대에 비해서 늙으시고 건강도 많이 안 좋으셨어요. 시어머니랑 나이가 동갑이신데도 저희 엄마가 거의 10살은 많아 보일 정도였죠. 엄마 나이가 아직 60대 초반이라 또래의 다른 아줌마들 보면 옷도 젊게 입고 잘 놀러 다니시던데 저희 엄마는 무릎이며 허리며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었죠. 평생 고생만 하고 사셔서 동네 아줌마들처럼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수다 떠는 재미도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아줌마들처럼 우리 엄마도 좋은 옷 입혀드리고 좋은 곳에 모셔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한 10년 동안 저도 정말 악착같이 일하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 몰래 돈을 모았습니다. 10년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았더니 그래도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이 돈으로 엄마랑 동생들이랑 다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다 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엄마한테 드리기로 했어요. 엄마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엄마 쉬는 날에 맞춰서 비행기를 미리 예약한 후 모시고 갈 생각이었죠. 저는 엄마가 기뻐하실 모습이 상상되어 기분이 너무 들떴습니다. 다리가 안 좋으신 엄마를 위해 최대한 걷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관광 코스를 짜기 위해 매일매일 머리를 싸맸어요. 그런데 이런 여행 준비에 설레임도 얼마 가지 못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그만 사고로 돌아가시고 만 것입니다. 평소처럼 어스름한 새벽에 출근하여 건물 청소를 하던 엄마가 실수로 계단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 실려간 것이었죠. 엄마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하얀 천 아래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안 돼, 가지마, 엄마. 우리 엄마, 내가 이제 호강시켜줄 일만 남았는데 벌써 가면 어떡해요,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
저는 엄마를 계속 부르면 혹시나 다시 깨어나실까 목이 쉬고 갈라져 피가 나도록 엄마를 불렀습니다.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너무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1년만 더 서두를걸. 엄마가 이렇게 일찍 가버릴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엄마.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엄마를 안고 그동안 못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가족들이 말리고 병원 관계자들이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를 안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동생들이 억지로 끌어내는 바람에 엄마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엄마를 잃은 현실이 믿겨지지 않아 계속 꿈이길 바랬지만 꿈이 아니더군요. 가슴 한쪽에 커다랗게 구멍이 뚫린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장례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은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일이라 준비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더군요. 급하게 장례식장을 예약하여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첫날 손님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아빠도 일찍 돌아가시고 외가 쪽에도 친척이 별로 없어서 찾아오시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녁쯤 되자 제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찾아와 위로를 해주었지만 아무런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시댁 식구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신경도 안 쓰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둘째 날이었어요. 오후 늦게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셨어요. 들어오실 때부터 시끌시끌하길래 나가보니 어머님이 웬 처음 보는 사람들 10대 명을 데리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나가서 인사하자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수진아, 인사드려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셔. 우리 교회가 이런 경조사는 또 잘 챙기잖니. 자, 여러분들 들어갑시다. 예, 수진아, 얼른 밥이나 내오련. 걸어왔더니 아주 배고파 죽겠다. 어머님이 데려오신 분들은 전부 다 처음 뵙는 분들이었어요. 사돈 장례식에 굳이 왜 모르는 사람들을 데려오셨나 의아했지만 그런 것까지 따질 만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지인들은 절 대신 가볍게 기도를 하시더니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무슨 잔치회라도 온 듯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근데 여기 장례식장은 좀 후지다. 아무리 장례식장이어도 인테리어가 이게 뭐야? 아유, 나는 우리 아들내미한테 나중에 나 죽으면 절대 여기서는 장례 치르지 말라고 해야겠다. 어머니의 지인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남의 장례식장에서 인테리어 운운하는 걸 보니 끼리끼리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유, 집사님, 말도 마세요. 돌아가신 우리 사돈이 돈이 없었거든. 생전에 직업이 청소부야, 청소부. 아유, 냄새나게 청소부가 뭐야. 고상하지 못하게. 그러니 이런 후진 데서 장례 치르는 거지 뭐. 저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두 귀로 들었지만 차마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참았습니다. 옆에 있던 제 동생들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어머님을 노려보기만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은 지인들과 아주 신나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편육이랑 수육을 몇 번을 리필해서 드셨는지 몰라요. 누가 보면 고기 파티라도 벌이는 줄 알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맛있게 드시다가도 몇 번씩이나 도우미 분을 불러세워 음식 지적에 온갖 진상을 부리셨습니다. 아유, 저기요. 아니, 이거 육개장에 고기가 이것밖에 없어서 되겠어요? 손님 대접이 너무하네, 정말. 아무리 싸구려 장례식장이어도 음식이 이러면 안 되지.
아유, 여기 김치 중국산 써요? 아유, 김치 때깔 보니 중국산이구만 뭐. 찝찝해서 어찌 먹으라는 건지 원. 아이 봐요. 저 테이블에는 고기도 실한 것만 주고 우리는 죄다 비계 덩어리만 줬잖아. 지금 손님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여기 서비스가 아주 그지 같네. 내가 우리 교회에 가서 여기 장례식장 절대 오지 말라고 다 소문을 낼 테니 그리 알아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입만 뻥끗하면 당신네들 손가락 빨게 되는 건 시간 문제야. 알아? 손님들 받느라 정신없는 와중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이 정도였습니다. 제가 못 들은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았겠죠. 목소리는 또 어찌나 크신지 손님들이 전부 다 어머님네 테이블을 쳐다보고 눈치를 주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권 집사, 여기 어디 장례식장인데? 아직 저녁 안 먹었지? 다들 데리고 여기로 와봐. 우리 사돈 장례식장인데. 여기 서비스는 좀 후진데 편육이 맛있더라고. 와서 한 젓가락씩들 하고 가. 부의금? 아유, 우리끼리 무슨 부의금이야. 그냥 와서 밥이나 잡숫고 가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급히 남편을 불러 눈치를 줬어요. 어머님이 여기서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 벌이려고 하니까 좀 말리라고요. 남편은 말로는 알겠다고 하더니 쭈뼛거리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20분쯤 지나자 어머님이 전화로 부른 지인 3, 4명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지인분들은 저와 남편에게 간단하게 인사만 한 후 이미 몇 시간 전부터 앉아서 고기 파티를 하고 있던 어머님과 교회분들에게 반갑게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러고선 여기가 장례식장인 것도 모르는지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장례식장에 오신 다른 손님들이 저에게 한마디씩 하고 가셨어요. 예의도 없는 저 인간들은 누구냐고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네요. 저희 시어머니 빼고는 다 모르는 분인걸요. 전날까지만 해도 엄마를 잃은 슬픔이 주체가 되지 않아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도록 하루 종일 울기만 했는데 그날은 시어머니 무리의 만행 때문에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무리가 거의 3시간 이상 떠들었을 때쯤이었나 봐요. 갑자기 다 같이 손을 맞잡더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는지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마지막에 다 같이 아멘이라고 하길래 그제서야 기도인 줄 알았네요. 그런데 그 뒤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머님과 지인분들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큰 소리로 노래를 하자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리로 쏠렸습니다. 그때 들렸던 가사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저는 노래 가사를 듣자마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우리 엄마를 도우미로 부려먹던 일, 명절 선물로 성경책을 보낸 일 등등 많은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 엄마를 괴롭히더니 불교 신자인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찬송가라뇨.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럴까요? 저는 마침 옆에 있던 육개장 한 사발을 들고 성큼성큼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더군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저는 노래를 부르고 있던 시어머니의 머리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육개장 한 사발을 들이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를 빽 질렀고 당황한 남편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 너 미쳤니?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은 빨간 국물과 건더기들을 흠뻑 뒤집어 쓴 채 저를 때릴 듯 손을 올리셨어요. 그때 제가 어머님의 손을 낚아채고 말했습니다. 그놈의 예수! 어머니, 그렇게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으시면 그냥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불쌍한 우리 엄마 대신에 어머님이 가셨어야 하는데, 안 그래요? 제가 어머님에게 쏘아붙이자 옆에 있던 교회분들이 하나둘씩 소리쳤습니다. 어머, 이봐요. 시어머니한테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해요? 진짜 이 집 며느리 기본도 없는 며느리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지지 않고 대꾸하였습니다. 이보세요, 아주머니. 하나님 곁으로 가라는 게 심한 말이에요? 당신네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었어요?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제가 그 아주머니와 어머니에게 소리치자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가 또 나섰습니다. 이거 아주 못돼 먹었구만. 기껏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했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 죽은 애미가 청소부였다더니 그 밑에서 배운 게 없어서 저러는구만. 그 순간 갑자기 그 아주머니의 머리에도 시뻘건 육개장이 쏟아졌습니다. 아까부터 옆에서 참기만 하던 여동생이 육개장을 부어버리고 만 것이었죠. 장례식장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시뻘건 국물을 뒤집어 쓴 여자 둘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고 있었고, 나머지 교회 사람들도 저에게 달려들어 제 머리를 쥐어뜯고 제 옷을 잡아당기며 저에게 욕을 해댔어요. 옆에서 보던 다른 손님들이 나서서 말렸지만 워낙 저쪽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 말려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남동생이 나섰습니다. 큰 솥에 담긴 펄펄 끓는 육개장 한 솥을 들고서요. 나 오늘 깜빵갈 각오할 테니 어디 한번 다 같이 죽어봅시다. 감히 우리 엄마가 뭐가 어쩌고 저째? 당신들 가만 안 둬. 자, 누구부터 해줄까? 당신부터 해줘? 남동생이 우람한 덩치로 시뻘건 솥을 들고 설치자 교회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소리 지르고 도망을 다녔어요. 10명 넘는 사람들이 다른 손님들을 비집고 그 좁은 문으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더군요. 시어머니는 시뻘건 기름이 덕지덕지 묻은 손으로 제 뺨을 때리려고 하다가 옆에 있던 남동생이 확 째려보자 기겁을 하고 도망가셨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벗어놓은 외투도 두고 가셨더라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저와 동생들을 말리려고 하다가 남동생의 기세에 눌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도망간 사람들이 장례식장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마지막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정신없는 일이 한꺼번에 몰아쳐 너무 가슴이 놀란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자 동생들도 같이 바닥에 주저앉아 셋이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하염없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만행을 모두 보고 있던 다른 손님들과 장례식장 직원분들도 모두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먼저 정신을 차린 남동생이 갑자기 뭔가 확인하고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돌아와서 한 얘기는 이러했습니다. 누나 시어머니 부의금 5만 원 했더라? 20명이 와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했는데 5만 원 말이야. 진짜 대단들 하시네. 대단들 하셔. 여기가 무슨 공짜 밥집인 줄 아시나 보지? 남편은 너무 민망한 나머지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그리고선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는지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부의금 5만 원 얘기에 어머님이 그럼 그렇지 하는 생각이 들어 피식 웃었습니다. 사람이 옹졸한 게 너무 우스워서요. 그리고 저는 장례식장 직원분들에게 난장판을 만든 것에 대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사과를 드렸고 다행히 장례식장에서 괜찮다고 해주셔서 엎어진 육개장이라도 열심히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님께 이야기를 들은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소란 피워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시다가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버릇없이 행동했으니 사과드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그동안 많이 참았습니다. 아버님도 옆에서 지켜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저 이제부터는 참지 않으려고요.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과 얼굴 대면할 일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남편이 못 받아들이겠다면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아들 돌려받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버님은 당황하셨는지 헛기침만 연거푸 하시길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통보했어요. 시댁과 연을 끊고 살 건지 아니면 나와 이혼할 건지 하나만 선택하라고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딱 3일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부모와의 연을 끊을 수 없다더군요. 안 그래도 남편의 선택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기에 미리 챙겨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장 찍으라고요. 남편은 울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한테 휘둘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있었으면 얼마나 더 골치 아팠을지 생각하기도 싫네요. 어머님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동네 창피하다며 교회를 옮기셨다고 해요. 그리고 육개장 뒤집어 쓴 시어머니라고 동네방네 소문이 나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겠다며 이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교회 다니던 지인한테 들었는데 정말 통쾌하더군요. 그리고 그 이후 저는 동생들 사는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조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 나이가 아깝다며 재혼도 생각해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요. 나중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가끔씩 조카들이랑 놀아주는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아마 저희 엄마도 항상 제 행복을 바라셨으니 지금의 제 모습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 그날 이후로 저와 동생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이 생겼습니다. 바로 육개장이요. 그 시뻘건 국물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떠오를 것 같아서 생각도 하기 싫으네요. 그리고 저 이제는 답답하게 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할 말은 하면서 살려고요. 제가 성격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엄마가 그렇게 무시만 받다가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남은 가족인 제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강인한 여자가 되어보려 합니다. 여러분, 저 응원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